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이거 봐봐. 진짜 됐네? 내가 된다고 한 지역을 했지. 초토화시킨 사건. 150명? 와우. 장경준 씨. 경찰이에요. 네, 김한겸입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희대의 범죄 행각이 지금 공개된다.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 이번 주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가 뭐 별일도 좀 없으셨겠죠. 네. 근데 네. 몰카 사건이 또 하나 나왔는데 이게 참 이거 어이가 진짜 없네. 쇼킹한 것 할 같아요. 말이 없네. 지난 10월에 왜 고시원 관리 담당 직원인 40대 남성이 네. 여성 입주민들 방 그리고 세탁실 그리고 고시원 내부를 일상을 몰래 촬영한 게 들켰잖아요. 그래요? 근데 또 심지어 이 빨랫감 속에 숨겨져 있는 여성들 속옷을 꺼내서 그것도 사진으로 촬영하고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이 한 10여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은 아니죠. 이렇게 촬영한 사진이 수백 장에 달한다고 해요. 네, 되게 충격적인 거는 이 그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지 않은 사진이다.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주거 침입죄만 적용을 그러니까 시키고 이게 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뭐 그 스타킹 신은 다리를 뭐 확대해서 찍은 경우조차도 초상권 침해면 침해지 뭐 그냥 성범죄는 아니다 이런 견해를 경찰 쪽에서 냈다고 하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나도 역시 보호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이상한 게 받는 피해자가 있고 그 하는 의도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걸 왜 누가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그걸 가르쳐요? 왜 판단을 경찰에서는 거기서 이제 법에 따라서 판단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성폭력 처벌법의 14조에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한다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는데요. 문제는 이제 남성은 속옷을 입고 있는 여성의 몸이 아닌 그 속옷만을 촬영했고 그 속옷은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주거침입죄만 뭐 혐의가 있다고 했는데 주거침입죄만요? 왜냐하면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성적 말도 수치심이나 안 되지. 아니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럼 벗어놓은 속옷을 빨고 싶은 욕망으로 찍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관찰 카메라에서 뭘 연구했나? 그렇지. 세탁 목적으로 내가 저분들의 속옷을 빨아들이리라 이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요. 이게 성적 욕망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그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사진인데 그래서 그런 이제 쪽으로 해석했다. 문제가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고 그렇죠. 일단 몰카 사건의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들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건이요 검찰로 넘어갔어요. 일단 예, 완전 뭐 경찰에서 딱 검찰로 넘어갔어요. 대법원까지 간 건 아직 아니니까 네. 기다려 봅시다. 이제 법원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사건은 우리 현실과 맞닿아서 그래서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사건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사건에 연루된 남자. 결국 그는 괴로움에 못 이겨 최악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는데 어머, 자살. 얼마 후 저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글쎄 저는 이 일이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기요. 정말 너무하네. 사람까지 죽은 마당에.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이름이랑 연락처 남겨놓고 갈 테니까 그 연락 주세요. 탐문조사라는데 전혀 좀 협조를 안 하고 협조를 안 있어요. 해요. 예.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으나 관련 주민들은 내일이 아니라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만큼 엄청난 피해를 남겼는데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니 사람이 죽었고 한 분이 자살을 했어.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그 지역 사람들이 지방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협조를 하거나 이게 흥분해서 난리를 치시는 경우면은 보통 저 정도 피해 범위면은 이제 개돈 개주가 치신 건데. 그러니까 그 빨간 표시 나중에 돼 있던 그게 다 피해 본 그 사례라는 거예요, 다. 관련된 연관돼 있는 거죠. 저렇게 전 지역이. 야, 이걸 어떻게 추리하냐. 저 정도가 왜냐면 이 정도로 광범위하면 돈이 관련됐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채업자까지는 아닌데 왜 돈이 굉장히 많아서 돈을 다 조금씩 빌려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저분들한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는 싫고 하니까 돈을 빌려준 주체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그럼 뭔가 자살이 그래서 유죄형이야? 뭔가 압박을 그런 죽게끔 추리소설이 있었는데. 유도한 거지 심리적으로. 오리엔탈 특구선. 맞아. 오, 야, 그 추리 나쁘지 않은데? 괜찮죠? 기막힌 반전. 네, 돈이 관련돼 있긴 한데 약간 지역 사회를 이렇게 막 정말 시골 같진 않기 때문에 도시잖아요. 약간 뭐 지역 개발 뭐 이런 거 이슈 때문에 이렇게 돈이나 재개발. 이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뭔가 혼자 반대하다가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닌지. 동장 맛 이런. 동대표. 뭐 이렇게 개발 다 오케이 했는데 뭐이 사람 혼자 그러니까 뭐 반대를 마을 했다던가. 사람, 동네 사람들이 알받게 한다는 식으로 너만 반대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된다고 계속 압력을 가했을 수 있고. 보통 그런 것 아파트 때문에. 같은 데는 그런 거잖아요. 길을 이쪽에 내야 되는데 근데 이익이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혼자 반대하다가 이제 집단적으로 왕따 당하고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저는 하나만 보태고 싶은 게 다단계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돈이 관련된 거죠. 네, 피라미드 수법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남자 빼고 모두가 저 남자의 돈을 나눠 먹는 구조가 되는. 배 교수님,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인지. 예, 2011년 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2011년. 예. 근데 처음에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경찰들이 한 건 사건이라고 생각하다가 수사를 했는데요. 근데 사건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유사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 피해 지역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액수 그리고 피해 수까지도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광범위한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운 상상을. 사건이 아니야. 그래요? 쉬운 사건이 아닌가 보다. 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며 충격을 줬던 사건.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저희 단서를 좀 만나봐야 될 텐데 과연 왜 이 그 남자가 그래도 그렇지 목숨까지 끊었는지 정말 우리 교수님 첫 번째 단서는 뭘 의미합니까? 이 단서를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물건은 사건의 전말을 상징하는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우리 현영 씨께서 직접 뽑아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거 좀 욕심나네요. 맞추고 싶어요. 어머, 이거 좀 벽보죠? 뭐지? 자, 바로 집구한 공인중개사에 붙어 있는 전세. 맞아요. 아파트 게시판이나 전봇대 뭐 이런 데 붙이는 근데 거. 전화해보면 부동산인 경우도 있어. 다 이제 저기 다 근데 부동산 수수료가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부동산 수수료가 없어요? 이거 시세보다 저렴하다. 주인 직거래. 주인 직거래 전세. 이게 무슨 뭘 의미하지? 아니면은 그 마을 전체가 이 죽은 사람이 전체 집을 다 갖고 있는 부동산 갑부? 그래서 그걸 다 전세를 놨다고? 직접 자기가 다 거래해가지고 전세를 잠깐만, 근데 이게 왜 두 장이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두 장이에요. 번호도 달라요. 핸드폰 번호가 달라요? 다르죠. 네. 이건 28평, 이건 30평. 다른 집이네요. 대한 그러면- 아파트. 범인이 두 명인가? 그럼 어쨌든 부동산과 관련돼서 저분이 이제 살을 당한 안타깝게도 자살을 하신 거면 사기. 속상하니까 그러셨어요. 부동산 사기를 사기. 당한 거지. 부동산 사기밖에 없는데. 이게 부동산 사기라고 보기에는 아까 빨간 점이 너무 많아서. 어서 오세요.
아까 전화하신 분이죠? 결혼 후 살집을 찾고 있던 한 신혼부부. 채광 좋은 차, 아담한 평수. 가신혼을 시작하려는 부부에겐 완벽한 조건이었다. 어때? 난 마음에 드는데. 이때 누구세요? 저기 전셋집 보러 왔는데요. 지금 다른 분들이 집을 보러 와 계신데. 전셋집을 너무 저렴하게 내놓으셔서 혹시 금방 나갈까 봐 달려왔는데. 저거 봐. 이런 집은 바로 나간다니까? 저희 살고 있는 집이 전세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당장 쫓겨날 판이거든요. 그러세요. 완전 바람잡이 같은데. 자기야, 우리 빨리 계약하자. 응? 야, 이러면 남편은 게다가 요새 찾아보기 힘든 전세 매물이었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바로 계약하는구나. 한 발 늦었으면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 뻔했는데 운이 좋으셨어요. 계약할게요. 전셋집 계약의 행운은 먼저 온 신혼부부에게 돌아갔다. 지금 집 보러 오신다고요? 네. 지금 오셔도 돼요. 예. 지금 전화 온 집이 어느 집이지? 그 마트 옆에 신축 빌라. 그 집? 이 집의 주인인 성주영, 장경준 부부. 두 사람은 동네에서도 부자로 소문나 있었다. 이들은 부동산을 통해 번 돈으로 늘 명품과 외제차를 애용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듯 보였다. 피곤하다. 좋은 집 잘 골랐더라. 그치? 장경준 씨. 그런데 경찰이에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들을 불러 세운 경찰.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기 거자? 뭐야? 뭐 잘못을 했어. 아니, 자기 집이 많아. 임대를 다 놔. 세금 다 잘 내. 탈세?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핸드백스 첫 번째 단서였던 저 전세 전단지. 이번 사건이 집이라는 문제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단서였네요. 어쨌든 네. 이 집이란 연관된 사건인데 요즘 황석정 씨가 가장 고민한 게 집이죠. 아휴 참. 이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분들도 다. 월세죠. 예, 저도 월세고. 저도 월세고. 사실은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지금 석정 누나가 집 걱정 때문에. 난 너무 많이 해봤어. 아니 이제 레알로 지금 이제 이사를 얼마 후에 이제 가야 되죠. 아니 지금 사실 지금 나가라고 한 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올렸어요? 저야 뭐 집값을? 19대부터 그 자취를 했으니까 올린 게 아니라 개발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싼 데에 있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힘든 사람들은 싼 데를 구하다 보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 뭐 그런 데 있게 되고 나가라고 그러면 다 나가야 돼요. 계약 조건이. 그 대신 좀 싸게 있고 그런 건 있죠.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건데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엔 그래도 다양한 가격대의 집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전세라는 이유로 다 너무 비싸요. 맞아. 그러니까 전세금이 거의 사는 값을 육박을 해버리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상경한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됐거든요. 서울에서 지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월세부터 시작해서 6번을 이사 다니고 이 전세는 월세 있을 땐 2년에 한 번씩 짐을 싸야 되니까 아예 이사를 가도 안 풀고 방 하나엔 그냥 짐 꽉꽉 채워놓고 꼭 쓸 것만 빼놓고 쓰다가 왜냐면 24개월 후에 또 이사 가야 되니까.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방 가요 또 시간도. 그러면 딱 겨울 지나가면 짐 싸야지. 그럼 다시 대충 추려가지고 또 이사 가고. 전세라는 제도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근데 이 전세 제도를 아무래도 이제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죠. 월세 나가는 거 아깝잖아. 아까우니까.
아깝더라고요, 진짜. 저도 월세 살다가 전세로 바꿨던 이유가 월세는 매달 뭐 아까워. 50만 원, 50만 원씩 돈이 계속 이게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전세는 얼마를 딱 해놓으면 이거를 빚을 져서 전세금을 맞췄든 어쨌든 이 돈을 맞춰놓고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재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곽정은 씨는 집 살만도 한데 왜 안 사요? 저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이제 반전세로 살고 있는데 살고 있으면 충분하지 그게 꼭 내 소유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언젠가부터 콘크리트 덩어리를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근데 사실 저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오늘의 행복을 위해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싼 월세를 많이 살아봤지만 그냥 나는 어차피 지금 가진 목돈으로는 이 집에 살 수 없지만 이 좋은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더라도 좋은 시간을 산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월세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싱글이니까. 아니요. 싱글이라서 월세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억짜리 그래, 집이에요. 뭔지 근데 5억짜리 집이면 이제 1억에 뭐 한 100 이 정도로 월세가 나와 있다 치면 저는 어차피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집이면 4억을 모으려면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년 뒤에 그 집에 사는 나의 50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30, 지금- 30대 100만 원씩 내고 아니, 뭐, 그거야, 뭐. 근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세를 구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살고 가족이 거기서 재생산을 해야 되고 무엇인가 싱글이랑 재산을 다른 만들어야 되고 결혼을 이게 하면 더 전세를 그런 면에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세가 선호되는 거죠. 결혼할 때 나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이 집값 뭐 집을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도 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집은 남자가 뭐 혼수는 여자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여전히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은 계속 치솟고 남자들의 결혼 비용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집 때문에 결국 결혼을 포기하거나 좀 미루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남성 전체 82% 정도가 이제 신혼주택 비용이 결혼에 가장 큰 부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전세값이 1,000만 원 오르면 결혼율이 1.3% 감소한다는 한국보건사연구원의 자료도 있다고 이게 하네요. 옛날에 집값이 이렇게 치솟기 전까지는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가능했고 아니면 전세라도 혹은 월세 뭐라도 근데 집값은 확 치솟았는데 혼수비는 치솟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혼수는 줄었지. 요즘엔 간단하게 네, 뭐 빌트인도 많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가 짊어지는 부담이 확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요즘에 사실 뭐 20대 후반, 30대 초 중반 정도 되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경제력으로 지금 어떤 집을 얻는다거나 집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이 월세를 설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주인들의 심정은 이해하는데 그 퍼센트 요율을 너무 올려놓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진짜 돈 벌어서 계속 월세만 낼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고 아까 그러니까 여성은 더 집을 많이 좋아한다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기혼 여성은 기혼 여성대로 아이를 계속 안정적인 환경에서 비슷한 학교, 뭐 학군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미혼 여성은 미혼 여성대로 자기한테 딱 맞고 또 안정감을 느끼고 또 주변 지역이 깨끗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2년 뒤에 또 비슷하게 좋은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집에 대한 어떤 소유욕 같은 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상당수 사람들의 최우선 재무 목표가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욕구에 의해서 터져버린 일이 2008년도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사건, 모기지론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자만 내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게 서브프라임 사건이잖아요. 모기지론 사건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사건들이 사건이 있어요. 말하자면 뭐 일가족 3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뭐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집이 15채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샀냐 그랬더니 일단 집을 하나 사요. 사갖고 그거를 담보를 해갖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집을 사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사요. 15채까지 샀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이자가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그 이자를 갚을 정도까지 될 때 집값이 올라야 돼요. 근데 집값이 안 오른 거예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하우스푸어. 네, 하우스푸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살하는 유서에 자기들이 이게 실패하면 죽겠다는 걸 이미? 이미 각오.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도 도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 마지막 승부수. 승부수인데 그 승부수가
통하지 않은 상태죠. 어쨌든 이 전세 대란 이것 때문에 저기 생활하는 범죄들도 굉장히 많죠. 꽤 많죠. 네. 사실은 뭐 지난 5월에 부산에서 있었던 건데 오피스텔 주인이 그 세입자 21가구의 그 전세금을 10억 원을 갖고 튀었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의 주택 방 한 칸을 이제 전세를 빌려준다고 하고 여러 사람한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하는 직거래를 통해서 수천만 원을 태서 이제 바로친 사건들. 자기 집을요? 그렇죠. 실제 자기 집을? 원래 그런 계약은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이중 계약인데 직거래니까.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중에 방 한 칸을요? 예. 근데 오늘 이 사건도 보니까 집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걸로 뭔가 풀어야 되는데. 전세금 48억.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피해 금액. 사건 속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 VCR을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세입자가 계약을 한 이후에 이 부부한테 큰 돈이 들어왔고 집 계약을 통해 수입이 들어온 거를 쇼핑을 하고 뭐 막 이런 걸 쓰면서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새 집을 계약하고 오는데 경찰이 찾아와서 체포되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집을 또 계약을. 새 집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 걸 수 있죠. 이중 계약을 계속 시켜가지고 계속 그 수수료를 남겨 먹으면 그거 위법이죠. 이중 계약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집을 곽정은 씨한테 세 놓고 또 양재진 원장님 또 세를 놓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전에 이미 굉장히 초반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같이 입주까지 막 뭐 길어야 그렇죠. 2-3달밖에 이 시간이 없을 텐데. 근데 얼마나 시간이 안 돼. 그리고 이거 재밌는 게 수수료라는 것도 없고요. 직거래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지금 쓴 돈은 다 전세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년 뭐 있다가는 전세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대출도 받아놓고 이미 전세금 받은 걸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다 써버려서 전세금 반환을 못해서 그래서 사기로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전세금 반환을 못 해줘서 네.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걸 전 지역에 다 퍼진 범죄로 만들 수가 있나? 이 지역 하나에 아까 다 퍼진 큰 근데 사건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 부부끼리 하는 얘기가 뭐 지금 어디 집 보러 가는 거지? 지금 전화 온 집이 어느 집이지? 아, 그 마트 옆에 신축 빌라. 아, 그 집? 자기네 집이 어디 있는지 한 두 개 있으면은 그렇게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공항을 가다 잡혔다든지 어디로 잠적을 하다 잡혔으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똑같은 집을 여러 명한테 세내주고 그 뭐 돈 받잖아요. 잔금 받기 전까지 뭐 기타 등등 돈을 받아서 그걸 갖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잡혔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집을 또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대출. 계속 하고 같은 짓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금으로 또 소비도 하면서 다른 집을 또 계약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중계약, 삼중계약, 사중계약이면은 이 기간이 그러면 안 얼마 안 되지.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돈 들고 튀었어야 되는데. 전단지에 담긴 사건의 전말. 어서 오세요. 소문난 부동산 부자였던 성주영, 장경준 부부. 장경준 씨. 경찰이에요. 경찰이 그들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 첫 번째 단서 전단지는 이번 사건이 집에 관련된 사건이며 그 중심에 성주영, 장경준 부부가 있음을 암시한다. 배 교수님, 확실히 그 네. 전세 대란과 이 사건과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그걸 노리고 시작된 사건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교묘한 수법, 트릭 이런 것이 네. 숨어 있는 사건인 거죠. 네. 교묘한 트릭이요? 예, 수법. 궁금하다. 핸드백 속 두 번째 단서의 의미가 의미는 이번 사건을 관통하는 교묘한 수법을 수법을 보여주는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단서. 아까 전말, 지금은 관통이야. 관통. 그러니까 이 전단지보다는 뭔가 더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서이겠죠. 이번 단서는 우리 황석정 씨가 한번 예. 좀 무서워요, 이거. 뭐야. 깜짝이야. 가발. 가발이랑 하고 머리핀. 핀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관통하는 지금 남자 거 여자 거. 이건 어쨌든 짧은 머리예요. 핀이 있으니까. 이게 사건을 관통하는 단서라고요? 우리 말자 일단 이게 변장용이잖아요. 그렇지. 핀이 여자가 하는 거지? 일단 프랑스 거예요. 진짜 그리고 비싼 이 거네. 앞에 박힌 큐빅이 상당히 많이 박힌 걸로 봐서 곡강. 성남. 써봐요. 그래. 여자한테는 아니, 이거 좀 안 남성용 가발일 어울리는 수도 것 있죠. 같아. 아니야, 이거 남자 건 아니에요.
잘 어울린다. 제가 젊어 얼굴이 보인다. 되게 젊어 보여. 평면이라 잘 어울려요. 그냥. 근데 약간 아까보다 되게 가난해 보여요. 그렇죠? 약간 80년대. 가난을 숨기고 있는 얼굴인데요? 고시생. 부유한 걸 숨기는 남남 얼굴. 느낌? 아니 추진해보세요. 근데 나 봐요. 난 이런 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고가예요. 백화점 가면. 근데 이렇게 그냥 그냥 민머리일 때랑 이거 딱 반짝이 하나 딱 꽂아줬을 때랑 저 어때요? 비슷한데요? 부잣집 딸 같지 않아요? 잠깐만 나 걸렸어. 그런 거 잠깐만 조심. 머리도 없는데. 몇 개 없는데. 게다가 앞머리야. 나 진짜 몇 개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저런 핀 비싼 거 꽂으면 좀 이거 화려해 선벌 보이지. 때. 그러면 그거네. 이 저 두 부부가 부유한 듯 했잖아 아까. 그러게 있어 보이는 그러니까, 척 했나 보네. 예. 신분을 숨기고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핀을 꼽고 뭔가 계속 사기를 치고 다녔네. 근데 저 삐는 좀 부잣집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돈 있어 보이는. 이 가발은 오히려 없어 보이는 가발이라서. 자, 봅시다. 과연 이 가발과 머리핀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보여주시죠. 월세를 몇 달치나 내는 거야. 나 이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응?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찾아간 집주인 최명석 씨. 아니 도대체 월세가 몇 달치나 밀린? 그런데 누구세요? 여기 사는 부부? 어디 갔어요? 집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여긴 저희가 전세로 계약한 집이에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 집의 집주인인데. 여기를 월세를 줬는데 몇 달치나 밀려서 돈을 받으러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자기야 계약서 좀 가져와봐. 알았어. 놀랍게도 이 집엔 성주영, 장경준 부부와 계약한 신혼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최명석은 내가 맞는데? 성주영, 장경준 부부는 월세 계약 시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얻기 위해 남루한 차림으로 변장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월세를 계약한 후 전세로 되파는 수법을 썼다. 자기들이 월세를. 수압은 아주 좋습니다. 집이 되게 좋네요. 아이 그럼요. 아내 성주영이 범행 대상이 될 집을 물색해 오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말이죠. 아주 좋은 집 계약하시는 겁니다. 아예 잘 살게요. 예. 그러니까 돈이 남지. 남편은 계약을 한 후 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했다. 아하, 문서 위조했구나. 장경준, 그는 어떻게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었을까? 그는 집 계약을 하며 알아낸 집주인 최명석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했다. 저게 가능해? 거기다 자신의 사진을 넣어 감쪽같이 피해자들을 속여온 것이다. 어머 저렇게 돼요? 어머 말도 안 돼. 저건 어떻게? 월세집을 계약할 땐 허름한 차림이던 부부. 하지만 전셋집을 내놓을 땐 가발과 안경을 벗고 최대한 고급스럽게 치장하려 애썼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부부는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모습이었다. 어떤 세입자도 이들이 사기를 치리라곤 상상치 못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들은 월세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너무 싸게 내놓으셔서 혹시 무슨 문제 있는 집은 아니겠죠?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대신 공인중개를 피한 직거래만 계약했다. 제 인적 사항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 등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인적 사항. 서류상으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좋아요. 계약할게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전셋집을 얻어보려던 신혼부부는 안타깝게도 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세난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셋집이 없다. 요즘 치솟는 전셋값에다 전세 물량까지 없어서 서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번 시작된 범행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됐다. 작은 평수를 찾는 서민들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으며 주 활동 무대는 부부의 고향이었다. 장경준 씨. 경찰이에요. 수년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진짜 집주인의 신고로 꼬리를 잡히게 된 부부. 그런데 부부가 구속된 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네, 김한겸입니다. 선배님, 왜? 동일한 수법의 부동산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뭐? 한 팀이었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알았어, 일단 끊어봐. 범인을 잡은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 오랜만이네. 너 안 본 사이에 많이 변했다. 그런가? 돈 버는 거 그렇게 안 어렵던데. 그냥 머리만 잘 쓰면 돼. 그러지 말고 나한테 좀 가르쳐줘봐. 뭔데? 내가 너니까 말해줄게. 간단해. 일단 자신이 저지른 일을 사기가 아닌 편법 정도로 생각했던 성주영은 일확천금을 번 무용담을 친구 김유선에게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다단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김 씨에게 성주영의 비법은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정보였고, 생활정보지죠? 집 전세로 내놓으려고요. 네네. 그렇게 범죄가 범죄를 낳은 것이다. 이게 어떻게 돈 많이 버는 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진짜 저희들이 말하는 속된 말로 감옥 가는 법을. 학교 가는 법을 가르쳐 준 건데 이게 어쨌든 이 가반은 이중생활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한 번은 이제 가난한 세입자를, 그리고 B는 부자인 집주인. 이야, 기가 막히네. 한 지역에 150건을 사기를 쳤고 150집이 전세금을 날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부분이 그러니까, 영세한 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시민 분들이 갖고 그 몇천만 원이 전세 재산이었던 자기 거예요. 재산. 근데 가족들도 다 걸려있을 거 아니야. 다 길거리에 나가게. 식구가 이사 온 집인데. 혼자가 아니야. 그럼 진짜 정말 막막할 것 같아요. 아, 이런 사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 양 원장님, 이게 참 애매하지만 이게 저희끼리 말하는 행세, 거의 비주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비주얼로 사람들이 이게 와 진짜 집주인인가 보다. 뭐야, 돈 없나 보다. 이 사람 심리가 참. 그러니까 어떻게 겉모습을만 보고 어떤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될까라고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심리학 용어 중에서 이제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초두 효과. 이게 뭐냐면은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에 비해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건데요. 네. 쉽게 말하면 첫인상이 그 사람이 이미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 미국의 한 뇌과학자가 한 연구에 따르면은 뇌에 있는 편도체가 상대방에 대한 호감 혹은 신뢰 여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017초라고 합니다. 0.017초 엄청난 거. 편두체가? 네.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상대방에 대해서 딱 보자마자 우리가 첫인상이라는 것이 결정나는데 0.017초가 걸린다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보이나? 동일 인물이에요. 네.
너무 달라 보이는데? 한 명은 의사고 한 명은 범죄자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범죄자까지는 아니지. 난 이렇게 편말 들고 있는 줄 알았어. 똑같은 완전 사람인데 달라 보여.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초두 효과라는 건데. 잠시만요. 네. 근데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이렇게 봤느냐, 그죠? 이렇게 보면 이 형이 그냥 신뢰감을 주는 굉장히 사람 같이 보이죠. 능력 있는 의사처럼 보이는 거고. 잘 나가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봤으면 반대쪽으로. 굉장히 할렘가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실 것 같아요. 잔인할 것 같은. 아니, 그냥 뒤에 총 갖고 있을 것 자동 소총을 좋아할 것 같아요. 굉장히 잔인할 것 그 전형적인 맥주 좋아하는 미국 형. 같아. 여기는 우월주의자 같기도 하고. 밤에 마주치면 무서울 것 같은. 이게 수도일까? 예. 그러니까 같은 사람임에도 어떤 의상을 입었는지에 따라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특히 실제로 이처럼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 아니면 헤어스타일, 옷차림, 자세 등 우리가 보통 처음에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그 첫인상이라는 걸 결정짓는 요소가 되게 다양한데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라는 거 우리 무대에 딱 각인되는 그 첫인상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평균 7초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까 VCR 나오는 이 사기 부부도 그 신뢰도를 노린 거네요. 그렇죠. 예전에 오프라 윈프리가 프랑스인가 어디서 그 민낯으로 슈니 입고 그 명품 매장 들어가다 제재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 오프라 윈프리는 싫어하고 영화에도 나오죠. 프리티 우먼에 보면은 그렇지.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가 혼자서 쇼핑 갔다가 거기서 무실당하죠. 당신 같은 사람 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중에 리차드 기어랑 같이 가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민낯으로 쇼핑 가면 가끔 무시당해요? 그렇죠. 예. 못 알아보고. 저는 이날 이때까지 무시당했어요. 이날 이때까지 무시당했어요. 근데 이게 초두 효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가 이제 맥락 효과라는 건데 처음에 쉽게 말하면 처음에 들어온 정보를 기반으로 다음 정보들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사진에 있던 그 이쪽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하고요. 요 복장을 입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나 등등에 대해서 당연히 이쪽이 얘기라는 거 훨씬 더 똑같은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훨씬 더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정보에 의해서 다음 정보까지 다 왜곡돼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저 맥락 효과의 피해자인데. 왜요? 하면 아니 저는 이제 방송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되게 이렇게 쪼목쪼목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하는 게 약간 이미지처럼 굳어져서 무슨 말을 해도 그때부터는 약간 까칠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까칠해요. 좀 그래서 까칠하지. 아니 똑같이 말해도 저 사람은 애초에 까칠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맥락 효과가 있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뭐 어쨌든 초도 효과, 맥락 효과 이런 얘기 나와서 말인데 외국의 유명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스타일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장소나 어떤 이미지나 상황에 맞는 그런 이미지 컨설턴트들이 다 이제 따라 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식으로 넥타이나 뭐 아니면 헤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지 컨설턴트가 요즘 붙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번 사건은 좀 지능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초두 효과를 이용한 것도 그렇고 또 아까 VCR 중간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초반에 나왔던 VCR에 바람잡이 등장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인 마케팅 심리를 활용한 걸 수도 있는데 시세가 일단 싼데 경쟁자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로 계약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놓친다. 그럼 결국 나한테 손해다라는 생각까지 불러일으키니까 뭐 홈쇼핑처럼 마치 그렇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느낌으로 진짜 앉은 자리에서 사람을 사기치고. 이런 거에 이제 재판에 올라갈 때는 분명히 재판부에서 이런 것도 악질로 그렇죠. 바람잡이야. 의도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근데 이상하게 홈쇼핑 볼 때도 그렇고 매진 임박. 지금 주문 폭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내 건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나 이러면서 막 불꽃튀기 막 이미 전화기를 쥐고 있죠. 나도 모르게. 심장이 진짜 여기까지 나올 것 같아. 못 살까 봐.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쇼핑할 때 이제 뭐 대부분 그렇지만 첫째는 한정판이라는 거에 혹하는 경우도 꽤나 있고요. 리미티드 에디션. 네. 또 하나가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물량입니다라는 얘기 딱 그 얘기에 백화점 가서 그런 얘기 들을 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살까 말까 하다가도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그거 사잖아요. 밑에서 이렇게 하나 꺼내서 또 아니 저는 그 얘기에 더 자극받아요. 이거 똑같은 거 김태희 씨도 샀어요. 진짜 그런 거에 자극을 받아요. 김태희 씨가 샀으면 사지 말아야죠. 난 더 안 사게 되는데. 비교당해서? 저는
자, 근데 이제 또 사건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첫인상도 소비 심리도 잘 알겠는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건 몇백만 원짜리 계약이 아니잖아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계약인데 공인중개사도 거치지 않고 사람만 철석같이 믿고 계약서에 계약을 했다는 게 아직도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아요. 오늘 엑스파일 가나요? 네. 자, 이번 주도 우리 배 교수님의 사건 속 엑스파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0대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지를 통해서 범행에 사용할 월세 아파트를 물색했는데요. 네네. 이 과정에서 원주인의 일적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뒤 월세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일단 월세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이렇게 계약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가격으로 다른 생활정보지에다 재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야. 예, 이게 그러니까 월세로 들어가서 전세를. 전세를. 전세. 이게 월세 꾸러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까 첫 이게 실제 VCR 보는 실제 것처럼 증거물이에요? 그 많았던 그 방들의 집들. 몇 채나 해먹은 거야? 어머나. 수십 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아니, 그러면 정확히 몇 명의 피해자가 얼마나 피해를 받나요?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3년 동안 임차인 150명. 150명? 와우. 그러니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금 48억을 가로챈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150채를 계약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유지를 해가니까 전세를 놔도 집주인의 컴플레인이 없으니까 계속 끌고 나간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월세는 꼬박꼬박 주니까 원래 주인은 컴플레인이 없는 거고. 없죠. 자기는 이미 돈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한 번 전세를 드렸다 이 사람 나가고 나서 또 전세를 받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야,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이 많죠. 지금 집 보러 오신다고요? 아, 네. 지금 오셔도 돼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한테 자신의 소재와 범죄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총 17대. 와. 17대? 사용하면서 머리 아프겠다. 이렇게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의심을 좀 했을 법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원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요. 위조를 했다 그래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죠?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선택한 방법이 제 인적 사항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확인서는 보통 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은 재방급을 받으려고 이제 동사무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그 기간 동안은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맹점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신분증이 안 나와도 요거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간이 있죠. 왜냐하면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요 기간 동안은 요거를 대용으로 쓰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니까. 근데 발급 신청 확인서라는 게 관공서에서만 이게 발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위조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고 위조를 해놔도 아무래도 좀 티가 났을 텐데 그걸 어떻게 속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 있는 발급 신청 확인서까지는 진짜고요. 거기에다가 요 사진은 자신의 사진을 찍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인을 받죠? 잠깐만. 서를 안 넣고. 교수님, 요거는 주민센터 가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자기가 붙인 거고, 자기가 쓴 거고. 직인만 요게 문제라는 거야. 요거 두 개. 첫 도장을 어디서 구했대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시죠. 위조된 직인. 위조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가짜.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죠? 저도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놀랍게도 이게 가능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도장? 목도장이고 오늘 요거요. 그걸 팔라고? 이게 아니고? 네네.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빌려주는 거지. 직원이에요, 거기? 아니, 직원은 아니에요.
그건 소가를 갖다가 농장 소가를 가져와가지고 집어 주는 거지. 무조건 가져오는 이거 똑같이 안 해도 되죠? 똑같이 해야 돼? 응,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이. 네, 똑같이 하고 인장 똑같이. 아저씨, 이거요. 이거 사과송가 하나 팔려고 하는데. 이거 직인 해달라고요? 네네. 이건 직인은 왜 개인이 해? 그건 아니고. 직인은 이주하면 청소가지. 내가 어디 가든 못 만들어요. 인장 쓰라고 예. 나무들 왜인가 잘하고요. 아니, 똑같은 거 찾는 거예요? 네. 근데요, 와. 저 찍힌 서류에도 보면 도장이 이렇게 흐릿하게 찍히면 솔직히 구별할 방법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리고 원래 사실- 도장이 어떻게 생긴지를 잘 모르잖아. 그거 그렇죠. 어떻게 기억해? 보통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안에 있는 직인에 있는 내용 부분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죠. 몰라요. 약간 이제 뭐 디테일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게 도장이 찍혔구나. 이 정도를 이해할 한영 씨 정도이죠. 말이 정답인 것 같은 게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짜를 가짜가- 찍어도. 진짜인지 사실은- 가짜인지 우린 모르죠. 사실은 진짜 저거 그냥 찍어놔도 뭐 아무거나 갖다 찍어놔도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저거를 의심할 사람은 없죠. 이건 뭔가 방안이 필요한 진짜 사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신분증이 도용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뭐죠? 말하자면 사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ARS 1382를 전화를 걸면은 네. 주민등록증 자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82요? 예. ARS에 그러니까 조회할 수 있는 주민등록 번호하고 그 발급 날짜를 입력하면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집계약 같은 거 할 때 일로 전화해서 집주인 거 한번 확인해보는 게 맞는 그리고 거죠. 실제는 뭐가 되냐면은 공인중개사들은 실제로 이 주민등록증을 받은 다음에 네. 공인중개사 협회한테 팩스를 보냅니다. 받고 거기서 중앙에서 확인을 해갖고 회신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개인이 할 때는 문제가 되죠. 개인이 할 때는 직거래할 때는 문제가 되고 혹시라도 개인이 할 때라도 저 ARS 번호를 꼭 알아두시고 확인을 하는데 사실은 개인이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 면에서는. 교수님 지금 이 도장을 위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저런 걸 갖고 나와서 계약을 하자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약간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도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직인이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고 내용에는 문구도 좀 다릅니다. 그래, 원래 직인도 어떻게 생긴지도 진짜 그러니까요. 궁금하다. 그걸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 자체의 그 발급 신청 확인서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저거를 들이밀면 최소한 들어갈 세입자분이 죄송한데 주민증이 없으시다면 운전면허. 여권이라도 보여주시거나 운전면허증이라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게 못 믿어오시다 하면은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거기서 쓰는 직인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줍니다. 이 서류를 들고 가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직거래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업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안전한데요. 피해자만 150명, 48억의 피해 금액, 전세 사기극의 결말을 공개한다. 결혼 후 야심차게 시작했던 핸드폰 대리점 사업이 망하며 성주영, 장경준 부부는 빚더미 위에 앉고 말았다. 빚을 갚기 위해 살던 집마저 처분한 부부는 하루아침에 여인숙을 전전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누군 이러고 싶어서 이러냐. 그럼 어떡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좀만 기다려. 큰 거 하나 잡으면 다 해결되니까. 나 믿어. 근데 남자들이 저렇게 큰 거 한 방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없거든 사실. 앞으로 남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 두 사람은 막막하기만 했는데 며칠 후 전세 매물이 그렇게 없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아이,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근데 그때 보았던 그 전세 매물 벌써 다 나갔습니다. 너무 늦었다니까. 하지만 저렴한 값에 전세를 구하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저희는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요즘 다 월세 내놓지. 누가 전세 내나? 응? 전세가 없다는 말에 좌절한 아내와 달리 남편 장경준의 머릿속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스쳤다. 저기서 생각을 해내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빚 갚을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어디가? 그럼 월세 입금 날짜는 언제로 하실 거예요? 매달 말일에 넣어드릴게요. 네, 그럼 깨끗이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부는 저렴한 월세집을 계약한 후 여보세요? 생활정보지죠? 전세 좀 내놓으려고요. 생활정보지를 통해 해당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았다. 7천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부부의 거짓말. 하지만 효과는 순식간에 나타났는데 이거 봐봐. 우와, 진짜 됐네? 내가 된다고 했지? 진짜 신기하다. 내가 다른 거 더 찾아볼게. 이 수법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부부는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집으로 시작한 전세 사기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월세집 계약이 늘어날수록 다달이 내야 하는 월세는 많아지는데 전세집 계약 일정이 맞지 않아 제때 월세를 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다. 한 번씩 들어오는 전세금으로 월세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린 사기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고만 두 사람. 서민들의 꿈을 악용한 부부의 말로는 처참했다. 뭐야? 또 여인숙이야? 어머. 체포 당시 이들은 집 한 채 없이 여인숙을 전전하는 처지였으며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한 푼도 없었다. 그리고 아내 성주영은 사기 수법을 전수해 2차 피해를 키운 죄로 더 엄중한 벌을 받게 됐다. 돌려막으려고 해도 사기를 쳤으면 이게 뭐? 그걸로 진짜 잘 먹고 막 팡팡 쓰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전에 썼겠지 처음에. 처음에는 했죠. 하지만 이게 시간이 돌려막다 보니까 막다 한도 끝도 보니까. 없고 계속 이제 100몇 개의 월세를 내려고 그래, 하니 일이 너무 커진 거지. 빚이 늘어난 거. 무이자 할부 12개월로 물건 엄청 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전세금 같은 건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없나요? 근데 피해자 대부분이 이제 중개 수수료라도 아끼려고 했지만은 집주인하고 직접 계약했다는 거를 피해자 당사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리 뭐 위조됐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상 집주인하고 직거래하는 거는 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고 그 피해는 사실은 세입자들이 보상받을 뭐 방법은 사실
부부가 갈취했던 48억 원의 돈이 있잖아요. 이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거예요? 처음에 전세 사기를 쳤을 때 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충분히 자금의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기가 시작되면서 사실은 뭐 한 달에 월세만 해도 5, 6천이 넘어갔고 왜냐면 계산해 보세요. 150개면 뭐 최소한 3, 40만 원만 해도 뭐 몇천만 원이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보증금, 월세 보증금도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7천만 원이 넘고 개인빚도 갚는데 사용도 했고요. 그죠. 뭔가 급하게 되는데 사실은 주식도 하고 로또도 하다 다 탕진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잡혔을 때는 사실은 수중에 3,500만 원 정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도 정말 악질 중에도 악질을 판단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만들고 꿈과 희망을 빼앗았다고 해갖고 또 자살까지 했으니까 죄가 무겁다고 해갖고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는 12년형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범죄수법 전수했죠. 그러니까 위조된 문서도 지인한테 전달을 하고 수법까지 전수를 했기 때문에 15년형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 15년이면 보통 거의 살인과 맞먹는. 그렇죠. 살인에 준하는 건 그 정도 사실. 근데 실제로 자살을 죽었잖아요, 피해자가. 그렇죠. 했으니까 이게 거의 뭐.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에 실패한 후 큰 빚을 지게 된 성주영, 장경준 부부. 피의자들은 빚을 갚기 위해 저렴한 월세집을 이용 전세 사기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계약이 늘어날수록 매달 내야 하는 월세 금액도 늘어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는데 전세 대란 속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벌인 부부의 극악무도한 범죄는 그렇게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이게 좀 대한민국 현실과 조금 전세 대란이 좀 맞물려서 좀 씁쓸한 사건이네요. 어떻습니까, 황수정 씨? 이게 지금 당장 또 뭐 집을 옮겨야 되는 입장에서 오늘 사건.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꼭 없는 사람이 당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나 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정말로 훨씬 더 중형을 맞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 나왔던 건데 정말로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를 속이는 거는 내 욕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싼 거를 금방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일 수 있다는 걸 좀 없다 보면 근데 그렇게 어쨌든 빨리 우리가 사는 게 좀 편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위험한 그녀의 비밀 빨간 핸드백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